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회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10월 17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은 66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아침 국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민주공화정 체제가 도입된 지 66년이 됐지만 사실 진정한 민주공화정을 실현했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신생 독립국의 정치체제 안에 있는 셈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정부가 전교조 무력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틀간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조태투쟁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일부 교사들은 이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동향을 비밀리에 정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전교조 상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당초 어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약속했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과 야당의 주장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박종훈 변호사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설명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遺産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생존자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죠. 1박 2일 동안 국회로 도보 행진을 했었고요. 국내 많은 언론들이 이 소식을 안 다뤘는데 외신들이 이 소식을 다뤘군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한국의 여객선 참사 생존 아이들이 진상조사 추진을 위해 행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낸 후 뉴욕타임스 등 여러 외신들도 이것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세월호 참사의 10대 생존자들이 리멤버 0416이라고 새겨진 팔찌를 차고 교실을 나서서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고 전했는데요. 예. 이 학생들이 300명 이상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고요. 행진에 참가한 한 남학생이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 일부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했다죠? 네.
로이터는 세월호 유가족 15명이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은 특별조사에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고요.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한국인 3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박근혜 정부가 재난에 대한 부진한 구조 작업으로 큰 비난을 샀고 총리 후보 지명에 2번 실패하자 결국 사임한 총리를 유임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안이 무산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9일째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에서 집계된 민간인 포함 사망자는 최소 208명에 달했고 부상자도 1,55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가자에 있는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집중 폭격을 이어갔는데요. 이로 인해 하마스 최고위급 정치 지도자인 자하르의 자택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가자 내무부는 이스라엘이 하마부 간부의 거주지를 포함해 30곳을 폭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로 폭격이 하마스 간부들의 거주지에 집중이 되고 있군요. 네. 예, 보도는 교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피해의 규모로 본다면 사실상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와 장애인, 여성 등 무고한 민간인들입니다. 이 때문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사실상 무차별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에서는 최소 208명이 숨졌고 이스라엘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독일 국회의원들이 도청을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다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감청 스캔들을 조사하는 독일 하원 조사위원회 의원들이 미국의 도청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들은 회의장에 도착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다른 방에 보관하고 있고요. 예.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회의를 하고 컴퓨터 대신 구식 타자기를 사용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원 조사위 의장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최근 독일 내 미국의 이중 스파이 사건 때문에 독일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독일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감청 사건에 이어 이중 스파이 첩보 행위가 잇따라 드러났고요. 이에 반발한 독일은 지난 10일 베를린 주재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최고 책임자를 추방해버렸습니다. 한편 미국과 독일 정상은 지난 15일 양국 관계를 껄끄럽게 했던 이중 스파이 사건 후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양국 간 정보 협력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통화도 NSA가 도청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프랑스 법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군요. 프랑스의 흑인 장관을 원숭이에 비교해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 구구정당 정치인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고 프랑스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흑인 여성인 크리스티안 토비라 법무부 장관을 원숭이에 비교한 전 국민전선 지방선거 후보 르클레르에게 징역 9개월과 벌금 5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7천만 원을 선고했고요. 예. 이 후보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전선에도 약 3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르클레르는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토비라 장관과 또 원숭이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원숭이 사진 밑에는 18개월, 토비라 사진 밑에는 현재라고 적는 등 도를 넘는 인종차별적 행동을 했습니다. 예. 향후 고용 전망이 급격히 나빠질 직업들을 예상한 보도가 눈길을 끄는데 어떤 직종들입니까? 미국 언론은 구인 구직 정보업체 커리어캐스트가 선정한 10대 몰락 직종을 발표를 인용해 고용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대표 직업이 우체부라고 보도했습니다. 커리어캐스트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를 토대로 2012년과 22년 사이 우체부의 고용 하락률이 모든 직종 가운데 가장 높은 28%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요. 예. 우체부에 이어서는 농부, 신문기자, 여행사 직원 등을 선정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선정된 것은 온라인 및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영향력의 증가 때문입니다. 커리어캐스트는 이런 직종의 고용 전망을 떨어뜨리는 주요 변수가 급격히 발달하는 과학기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뭐 우체부야 이메일과 또 SNS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신문 기자가
몰락할 것이다. 뭐 이것도 좀 예견됐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밖에 어떤 직업들을 사양길에 접어든 직종으로 전망을 했습니까? 그 밖에 고용 전망이 나쁜 직업으로 벌목공과 항공기 승무원, 천공기술자, 인쇄공, 그리고 세무 업무원이 포함됐습니다. 예. 항공기 승무원은 항공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승무원 고용을 줄이는 것이 그 요인으로 분석됐고요. 세무 업무원이 선정된 것은 기업들이 자동 세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추세 때문입니다. 반면 유망 직종으로는 통신과 항공기 정비, 그리고 전자 관련 기술자와 웹 개발자 등이 선정됐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17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조간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뭐 아침마다 오늘 전국 상황 어떻게 될지 뭐 점을 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좀 급박한데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태와 관련된 소식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임명 강행, 그 뜻이 굳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뜻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어제 아침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임명 강행하겠다는데 뜬금없는 사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세트 플레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임명 강행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예. 후보자는 이런 대통령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거양득의 그 효과를 노리도록 하는 것, 이런 세트 플레이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전격 사퇴에는 야당이 추가로 폭로할 무언가가 핵심 변수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다시 이야기해서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하신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감춰왔던 히든 카드를 꺼내겠다. 야권이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 정성근 후보자가 또 청와대가 백기를 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황을 또 다른 인사참사로 보는 시각이 유력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조간신문을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어제 CBS 노컷 뉴스가 보도했던 여자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한 언급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한국일보 보도가 여자 문제라는 표현을 담았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임명 강행 의지를 보였던 청와대는 그러나 야당이 정성근 후보자의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자 밤사이 급박하게 움직였다. 밤사이를 하면 그젯밤을 말하는 거겠죠. 예.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측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에게 정성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은 추가로 폭로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신성범 의원은 청와대의 여러 경로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김태년 의원실은 정성근 후보자의 여자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와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전말을 파악하기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청와대는 밤사이 여러 경로를 통해 상황 파악에 나섰고, 원내 핵심 인사들도 청와대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정성근 후보자의 여자 문제에 대해서 한 방송사가 취재에 나선 것도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가 이렇습니다. 네, 이 방송사가 SBS는 아니죠? SBS는 아닙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출신인 SBS도 아니고요. 그 전 출신 방송사로 보입니다. 예. 정성근 후보자가 입사한 방송사 또 따로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SBS로 건너간 건데요. 한국일보 기사 끝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성근 후보자의 여자 문제가 여권 입장으로서는 부메랑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야당으로서도 전면에 내세우기 껄끄러운 사안이었으나 박근혜 정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를 들춰내서 사퇴시켰다는 점에서 야당의 압박에
강하게 반박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 본다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입장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정성근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어제 이른 아침 측근들에게 야당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아무리 사실이라 이야기해도 일단 야당이 문제를 삼으면 사람들은 사실이라 믿고 가족들도 그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장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뭔진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어제 그 보도자료, 사퇴 보도자료를 보면은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냥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것은 야당이 미리 제기했거나 추가 폭로할 내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늘 동아일보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로 출범하고 1년의 인사 파동을 거친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여당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이런 내용의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크게 다룬 기사는 아니지만 뭐 사안의 중요성을 따져본다면은 이걸 축소한 조선일보의 그 태도가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일면의 이단이면 또 작게 취급한 기사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면 기사에 비하면은 이단의 그 의미가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인단 말이죠. 그것도 하단에 배치해 가지고 그냥 어찌 보면은 잘 안 보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사이기도 한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 당대표에게 인사 귀뜸도 안 한 청와대라는 얘기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말이죠. 정성근 후보자의 사퇴를 발표 후에야 알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최고위원 회의 도중에 뭐 메모지 받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김무성 대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정성근이 곧 물러나겠다라고 판단한다면 어제 아침 SBS 라디오 나와서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과 조금 다르게 알려졌다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조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사안을 잘 모르겠다. 좀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로 넘어갔어도 무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정성근 후보자 사퇴와 관련한 일련의 그런 흐름들 이런 걸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보도에 따르면은 황우여 전 대표의 교육부 장관 발탁 이 부분도 못 들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또 김무성 대표가 밝혔다는 거죠. 오늘 한겨레가 6면에서 대표 취임 이틀 만에 체면국인 김무성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실 김무성 대표의 굴욕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새누리당 최고위원 3명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뒤 따로 5분 동안 독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15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1시간 뒤로 예정돼 있었던 김명수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사이에 불편한 관계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청와대가 기왕 대표가 됐는데 이쯤 되면은 그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삼아야 마땅한데 계속해서 무시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단면이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3면 기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했지만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하고 있는데 또 낙마한 이번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 실패 책임 묻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게 바로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참사의 책임을 가지는 대신 국회 인사청문제도 비판 등 남탓, 제도 탓만 그동안 해왔지요.
박근혜 대통령도 청와대도 여론이 악화됐지만 인사 참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정성근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도 역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 지명 철회로 인사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게 전부인데 말이죠. 자, 지난번 안대희부터 시작해서 정성근까지 이 모든 인사 실패에는 단 한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청와대 인사위원장, 비서실장이죠. 물론 인사가 잘 되고 못된 책임은 전적으로 나한테 있다. 지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말이긴 한데, 하지만 책임만 느끼고 행동이 없다는 거지요.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 핵심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란 거지요. 6년 만에 부활된 청와대 인사수석,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고질적인 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은 무엇이었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10대 기업 곳간에 104조가 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국내 10대 그룹의 대표 계열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104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최근 3년 만에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주주에게 번 돈 배당하는 거, 여기에 인색한 한국 대표 기업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금고에 돈을 이 정도 넣어놨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이걸 일면톱으로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존경하는 그런 사주의 신문이 이걸 일면톱으로 걸었다. 이 무슨 맥락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취임식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기업들이 이 과도한 이 사내 유보금 이걸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사내 유보금이 이 시중에 흘러가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네. 어제 제가 퇴근길에 라디오로 MBC에서 네. 하는 걸 들었는데 예.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참여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기업들이 10조만 풀어도 경기가 살아날 텐데, 당시에 정부 고위 이 책임자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104조가 쌓여있단 말이죠. 투자하고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좀 광고도 하고 뭐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런 의미가 또 있었겠네요. 예. 사실은 기업들이 현금을 곳간에 두고 풀지 않는 거, 이거는 사실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행태거든요. 예. 뭐 이걸 무슨 사회에 기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투자한다든지 뭐 임금을 높여준다든지 일종의 어떤 유무형의 재투자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돈이 많아지는 가게들이 결국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럼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 보니까 신문사에 광고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보니까. 자, 그 조선일보가 구체적인 실태를 오늘 3면에서 다뤘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만 59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도 23조에 이른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규제로 발 묶어놓고 투자 부진을 비판하는 것은 가혹하다. 또 뭐 이런 식의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긴 합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배당 확대와 함께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병행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돈 풀도록 이렇게 길을 터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문사 광고하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보니까 전 그 생각도 못했는데. 세계일보 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많은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취임 후 기자간담회, 처음 기자간담회였는데요. LTV 그리고 DTI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어제 한겨레 보도는 LTV, DTI를 아예 없애는 방안,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예. 세계일보와 경향신문의 시각차가 아주 뚜렷합니다. 세계일보는 LTV, DTI 완화, 이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회생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게는 낭보와도 같은 소식이다. 추가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 이 정도 푸는 걸로는 부족하다. 더 풀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LTV, DTI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갚을 만큼만 돈을 꿔주는 겁니다. 이게 LTV, DTI가요. 저 집 살 테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과연 갚을 만한 소득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따지는 거, 이게 바로 이제 LTV, DTI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어떠냐? 집값이 떨어지는데 대출 한도를 높인다. 그러니까 상대의 사정을 따지지 않고 얼마든지 받아가세요, 빌려가세요. 이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결국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는 뒷전에 이렇게 밀린 대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3곳 가운데 한 곳, 여기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를 넘은 그런 상황이니 아무래도 조금만 돈을 더 빌려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 사시면은 앞으로 전세 서름 이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유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36만 가구 지금 이미 깡통인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적 개인 간의 그런 계약이다라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들은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고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에 낙찰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면은 세입자에게 떨어지는 몫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대책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뒷전에 밀린 그런 전세 세입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새 경제수장 취임 일성이 부동산 거품 조장인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로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발상은 걱정스럽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첫 단추로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손보기로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각 50%와 60%로 차등 적용 중인 DTI 규제는 60%로 통일하고 LTV는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줄 테니 부동산에 투자라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지도 의문이 되다. 부작용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 부작용이 무엇이냐? 핵심이 이거죠.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부동산 거품을 조장한다고 서민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그 과실은 일부 돈놀이꾼이나 투기 세력의 잔치가 될 것이 뻔하다.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부동산 거품으로 덮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막연한 부동산 신화에서 깨어나서 투자 확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할 때다. 이렇게 사설이 마무리됩니다. 어제 오늘 한겨레는 가계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답이다. 그것이 이른바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부자들 곳간 채워주면은 당연히 경제가 살 것이다. 이게 이른바 그 트리클 다운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부자들의 그 어떤 곳간을 채워주기 위한 보수 정권 특유의 그런 레토릭이 바로 트리클 다운 효과죠. 예. 두 가지 의제만 놓고 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앞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그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 현금을 투자라든가 시장에 푸는 게 더 적절해 보이긴 합니다. 예. 104조가 아니라 10조, 이 10조만 풀어도 그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물론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제자리인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한다고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추경 편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추경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라는 금액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닐 겁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면인데요. 제목 보십시오. 수도권 덮친 권은희 역풍. 야당 이러다간 참패 비상. 동아일보, 중앙일보 정도만 말이죠. 지금 야권의 낮은
지지율, 높은 패배 가능성, 여기에 원인을 권은희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이렇게 후보로 공천하면서 막 역풍이 일고 있다. 아니, 어떻게 동아일보, 중앙일보만 이런 주장을 하죠? 다른 신문이 좀 동조를 해줘야 마땅한데 말이죠. 이 결국 이 권은희라는 사람이 예. 국회에 들어가겠죠. 광주 광산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니까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힘을 빼고 영향력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고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권은희에게 돌림으로써 지난 19대 총선 때 네. 그 패인이 김용민에게 있었다. 이거와 좀 맥이 닿아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전략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새누리당이 많이 써먹는 그런 수법이죠.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저 권은희 지난번 재보선 패배 책임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너무나 강렬하게 엿보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야권의 선거 상황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제 그 중앙일보 또 전에 그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얼추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11대 4 정도의 구도 아니겠습니까? 11은 새누리당, 4는 새정치민주연합. 자, 어제 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 야권이 비상이 걸렸다라고 전한 한국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야권 공천 파동에 따른 반사 이익이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새정치연합은 선거 초반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애써 당혹감을 감추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은 우리 당 후보들에게는 좋은 약이 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등으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무능을 부각시키고 과거 세력 대 미래 세력 구도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가철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재보선 특성상 짧은 기간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이런 점이 난제로 꼽힌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예. 이제 선거 인지도 얘기를 하는데 신문 보시면 알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이 어깨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예. 내가 나경원이다 이렇게 안 써붙이는데 얼굴만 봐도 예. 나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기동민 후보는 이 어깨띠를 안 하면은 예.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한국일보 오늘 일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기업 변덕에 중소기업이 망하고 2,100억 광산을 날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중소기업이 3년 동안 24억을 투자했었다는 필리핀의 2,000억대 크롬 광산 개발과 운영권이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돌연한 태도 변화로 중국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광물공사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희소광물, 크롬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를 잃었고 광업 컨설팅 중소기업 KNP라는 이런 회사는 도산에서 10명 가까운 직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으면은 건설과 운영은 물론이고 판매권도 확보해서 한국 컨소시엄이 향후 8년 동안 약 2,1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 공기업인 광물공사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는 바람에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걸고 있던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왜 갑작스럽게 중단됐을까?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투자자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아니면 말고식의 진행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겁니다. 이 KNP 대표는 이런 국제계약 초기에라도 광물공사가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다른 파트너를 물색해서 사업을 풀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죠. 왜 이런 변심을 했을지. 예. 그 원인은 정권이 바뀌면서 사장이 교체된 것이 아니냐. 사장이 교체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준전략 광물자원 확보를 하면서 탐사비를 지원했었는데 말이죠. 정권이 바뀌니까 사장이 교체됐다는 겁니다. 전임 사장이 정부가 희유 금속을 많이 확보하라고 해서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 그래서 전 정권이 그렇게 일을 추진했고 후 정권이 이거를
제대로 인수하지 않으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큰 타격을 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국일보가 1면과 8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예. 정부가 세월호 참사 치유를 내걸고 방영하고 있는 TV 광고가 표절 시비로 논란에 휘말렸다는 소식 오늘 동아일보가 작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떤 대학생이 말이죠. SNS를 통해서 이 광고가 자신의 졸업작품과 유사하다면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는데 광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잠실대교 장면이 자신의 졸업작품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광고 제작사가 저작권료를 줄 테니 그 장면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똑같이 찍어가지고 이걸 사용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절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다고 하는데 외주업체가 대학생에게 사용 제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생이 거부하니까 다른 앵글과 촬영 기법으로 새로 제작했기 때문에 표절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글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보호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 문제를 떠나서 창작자가 거부하는데 아이디어를 차용한 거, 이거는 과연 용납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전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2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지난달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조전혁 명지대 교수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을 선거 보전 비용 30억 중에 12억 9천만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12억 9천만 원은 조전혁 교수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데 따른 그런 손해배상 금액 중 전교조가 아직 받지 못한 금액에 연간 20% 지연 이자를 더한 것인데 말이죠. 자, 그 선거비를 쓰면은, 그래서 이걸 선관위에 신고하면은 15%의 득표율이 넘으면은 전액을 돌려받고요. 10%가 넘으면은 10%에서 15% 사이로 득표를 하면은 절반 정도를 이렇게 선거비를 보전받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전교조가 압류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조전혁 교수가 한 말은 영세업체들에게 줘야 할 돈인데 그걸 전교조가 가로챘다면서 이걸 또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잇따른 총리 후보자 낙마로 결국 재활용된 정홍원 총리가 나와 한마디. 먼저 저희 거취 문제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청청래 의원이 인사참사에 대해 이를 개인적 문제라고 볼 수 있냐며 총리를 겨냥. 이러한 전반적인 인사 실패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없이 개인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치부해버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야당 의원 2명이 추가로 의사 진행 발언. 듣다가 참지 못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지금 우리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지금 열린 첫 번째 예결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 개조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질의 순서만 돼도 이것만 보십시오 한번. 이 많은 위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자꾸 이렇게 산발적으로 드러나는 의사 진행 발언 때문에 의사가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여당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얘기가 없어서
새정치연합 의원들 3번 말할 때 한 번 말할 것밖에 없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사 진행 발언으로 허비되는 시간이 아깝다며 장광설을 늘어놓는 김진태 의원. 이런 본인도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는 중. 자,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 여당 의원들. 어떤 질의를 하시나 들어볼까요? 문도리코라는 별명의 주인공, 문대성 의원. 총리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 스포츠 대통령이라 불리는 토마스 바하 위원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공식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일정이 되지 않는다며 토마스 바하 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잡지 않았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때?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의전을 총리에게 물어보는 다소 생뚱맞은 질문. 또 새누리당 서울 강서울 김성태 의원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성실한 답변을 또 하고 또 소신을 밝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금 애결이 지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경륜이 있으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은대초, 영동와인, 옥천 향수의 고장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오늘 부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사실 이제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 가봐도 우리 부총님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거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잘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쏟아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시간에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인 경제부총리에게 꼬리를 흔드시는 새누리당 의원들. 의사 진행 발언하는 시간은 심히 아깝고 실세 부총리 띄워주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정부가 전교조를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엊그제 이틀간 전교조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조태투쟁과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동향을 정탐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교조의 현 상황과 대정부 대응책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목소리 좀 가라앉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그래서 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합원 선생님들 만나보고 순위 검문 일정이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좀 작아서 청취자들이 좀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때는 목소리를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경찰이 우선 이틀간 전교조 관련 압수수색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뭐 보도가 자세히 된 매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매체들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압수수색했고 또 어떤 목적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하던가요? 일단 기간이 7월 15일에서부터 8월 1일까지 기간을 장기간 잡아놨어요. 예.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은 지금 처음인데, 기간을 장기간 잡아놓고, 목적은 전교조 시국선언하고, 그 다음에, 조퇴 상경 집회에 관련한 내용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고요. 예. 전교조 서버에 대한 전교조 내에 있는 통신망, 대내 통신망에 대한 모두를 압수수색하는 내용입니다. 예. 8월 1일까지요? 압수수색 기간이요? 그래서 8월 1일까지 잡아놨는데, 예. 그때까지 그
그 안에 전교조 서버망에 있는 개인 이메일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서버나 그 통신망 외에 그 전교조 각 지부의 사무실도 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아닌데, 예. 8월 1일까지 그 요구를 한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개인 이메일, 그리고 뭐 업무적으로 사용한 이메일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예. 예. 이렇게 된다면 경찰이 조태투쟁이나 시국선언 참여한 교사들 신상 파악하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나름대로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조태투쟁이나 시국선언을 주도한 단위, 그걸 결정한 단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예. 밝히고 그리고 그걸 문건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 경찰의 압수수색 이거에 대해서 뭐 전교조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이거 너무 기간이 긴 거 아니냐, 어떤 법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입장 밝히셨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현재 지금까지 상황에 관한 그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0시 반에. 예. 그런데 틈만 나면 검찰이 공무원 노조나 또는 공무원수 노조, 이 민주노총 산하 여러 가지 단체들에 대해서 원하면 언제든지 그 전체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법적 필요성에 의하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서버를 모두 뒤지고 가는데, 그 서버를 뒤지고 가는 방식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국권력 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법적 컨트롤을 통하였으면 법적 컨트롤 이전에 인권 침해, 즉 집단적 인권 침해 차원에서 국가인권위 제소부터 평안해서 적극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오늘 10시 반경에 기자회견을 하실 예정이고, 국가인권위를 통해서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문제제기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조만간 사법당국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환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응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 전교조 차원에서 어떤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부당한 일을 한 게 아니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집회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환조사에 응할 겁니다. 예, 원칙적으로 소환조사에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그런 교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조태투쟁과 관련된 분들인가요? 아니면 1차 그 시국선언 했던 그 분들인가요? 선언과 관련해서 요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사실은 물론 단체에는 책임이 있는 이슈가 있는 거고, 만약에 소환을 필요로 하면 책임이 있는 종사자부터 먼저 소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교조의 투쟁 상황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위원장이고,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이 책임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을 소환조사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필요하면 정부 측에서 필요하고 검찰 쪽에서 필요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위원장이나 그의 책임 있는 단위에 대한 소환 조사가 우선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방법을 거꾸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예.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님이나 그 중앙집행위원들에 대한 소환 요구서는 아직, 출석 요구서는 아직 못 받은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행부 위주로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면 되지 왜 일선 교사들까지 이렇게 소환하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경찰이나 이제 정부는
교사들의 이런 좀 위축감, 이런 걸 좀 고려한 것 같은데요. 좀 조합원들 사이에 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당장 번거롭고 또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은데 현장 그 선생님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국내 정부나 검찰이 의도하는 바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실제로 위축되는 모습, 그리고 일단 귀찮아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조태 상경 집회에 참여한 선생님이나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2차 시국선언 했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모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전혀 위축당할 선생님들도 아니고, 그리고 정권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서 그걸 귀찮아하지도 않을 분들입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선생님들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예. 또한 더욱 단단해지는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직원들 동원해서 최근 열린 전국 교사대회 참석 교사들, 또 전교조 일부 교사들을 좀 비밀리에 정탐한 일이 있다, 이런 폭로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정말로 8, 9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이고, 또 언뜻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교육부가 공식 공문을 통하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서 17개 시도 교원단체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 내용에 따라서 교사대회, 그 다음에 조태 상경투쟁 집회에 각각 교원단체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올린 것이고, 그리고 그 집회의 규모, 참석한 선생님들을 모두 일일이 체크해서 보고하라 한 내용입니다. 예. 일반 수사기관도 그렇게 하기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그 일을 지시하고, 또 그 지시에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들이 응했다는 것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아심이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에 항의를 하셨습니까? 예, 바로 항의했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참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고, 자기들은 통상적으로 그냥 집회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러 왔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누가 봐도 집회를 그냥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예. 사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스스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참석자 보고 참석 대상 보고까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도 이 전교조 집회나 뭐 교청에서도 집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행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런 활동, 이런 정탐들을 해왔다는 얘기를 인정한 겁니까, 교육부가? 전교조 외에 다른 교원단체에 대한 이런 저희들에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전교조 집회에 대해서는 우린 집회 때마다 사람을 보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뭐 집회 인원 늘려주려고 보낸 건 아닐 테고요. 아무래도 집회 인원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교육부에 항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법률 검토를 통해서 문제 삼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게 공식적인 문건으로 확인되면, 예. 이메일 내용이라도 확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전방위적인 인권 침해 사회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 교육부가, 그리고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교육부가
이런 방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똑같은 예로 교육부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서 이메일을 몇 사람에게 어떻게 보냈는지도 수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또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전교조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 7월 1일부터 이제 새 교육감들이 취임을 했고요. 업무를 좀 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진보 교육감들 또 입장도 들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몇 분이나 지금까지 그 전교조 차원에서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지요? 어제까지 12분을 만났고, 예. 앞으로 한 4분 정도 더 만날 얘기입니다. 예.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 병원에 입원한 울산 교육감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만남이 성사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현황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들이던가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예. 법인노조 여부에 관계없이 전교조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로서의 그 존중은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을 했고요. 예. 교육부가 얘기했던 뭐 사무실부터 그다음에 단체 협약의 내용 이런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상 모두 교육감님들 권한 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했고, 예.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만나본 교육감님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사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해달라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예. 한국사에 대한 국정 교과서화는 모두 반대하신다. 그다음에 출속적으로 개정 또는 개학을 추진을 하고 있는 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을 좀 사회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갖는 길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공통적인 견해를 밝혔고요. 예. 그다음에 특권 교육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유형 사립도 자사고 관련한 입장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그리고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특권 교육은 안 된다라는 입장은 모두 함께 부담을 했습니다. 예. 이제 뭐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신 황우여 새누리당 전 대표 현직 의원이기도 한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새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 황우여 후보자 같은 경우에 한국사 교과서, 이 국정 교과서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미 옛날 사립학교법, 노무현 대통령 때 사립학교법을 정말로 국민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염원을 담아서 개정을 했습니다. 족벌사학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부패사학 더 이상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했는데, 예. 그에 반발해서 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했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천막당선까지를 치고 나서 다시 그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개학을 했습니다. 그 개학에 앞장섰던 분이 황우여 전 한나라당 대표고요. 예. 그런 분을 지금 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셨는데, 황우여 대표 현재 교학서 교과서 지지했던 분이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도덕성에서부터 그리고 교육관에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면, 이제 황우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총리 지명자는 교육자적 경험이 전무한 분일 뿐더러 그런데 역사관에서부터 이제 정치관까지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돼서 매우 우려가 큽니다. 어제 그 지명 소식을 들은 선생님들 어제 만나고 왔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세상에 김명수 지명 처리는 반가운데 황우리오 교육부 장관 지명자 얘기 나오자마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름자에서 그대로 너무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선생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황우여 지명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전교조 전임자 복귀, 정부는 뭐 일자 7월 3일까지라고 했던가요? 시한 박았다가 이제 시도교육감들이 좀 기간을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입장 나타냈었는데 지금 그 복귀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문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교조 전임자의 복귀 여부에 관한 문제는 그 규모와 시기가 위원장에게 모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전국 대의원대의 결정을 통해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체 73분의 전임자 중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들만 남고 복귀하는 것으로 15일 전교조 중앙집행위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약 73분 중에 약 30여 명 정도가 현재 미복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몇 분이 결과적으로 남게 되시는 건가요? 약 정확히 숫자가 30명 안쪽이 될 것 같습니다. 73분 중에 30명 안팎만 남으시고 나머지 그 전임자들은 복귀하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오늘 또 기자회견 통해서 구체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도 밝히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후 또 진전된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국민TV 라디오가 관심을 가져서 고맙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좀 더 이렇게 힘 있게 그 조합원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희들 또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국회가 그리고 정치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어제까지 처리키로 했던 여야 끝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요. 처리를 미뤘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서 7월 임시국회를 여야가 또 소집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6월에 소집됐던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 따라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게 야당과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주장이고요. 이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탓에 어제 오후에 열린 여야 대표 간 담판 협상도 결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박종훈 변호사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설명 오늘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여야 대표 간의 담판 협상이 있었지만 결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여당, 야당 그리고 유가족들이 내놓은 이 특별법 어떤 대목에서 좀 입장이 갈리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에서 충돌하기 때문에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특별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추천할 수 있느냐, 몇 분을 이제 추천하느냐, 그거에 이제 관건인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피해자 단체가 국민들과 함께 협의하여 또 단체 쪽에서 이렇게 50대 50, 8분과 8분 이렇게 추천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어떤 조사에 관한 거라기보다는 여러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하는 데 목적을 뒀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본인들이 10분, 그다음에 국회 추천 6분, 이제 피해자 단체 대표들 4분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국회의원 바쁜 분들이 어떻게 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조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충돌이 돼가지고 새누리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과 같은 또 청문회 같은 특별위원회의 권한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가족들이 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대한 변호사협회를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검토해서 지금 이렇게 법안 만들자라고 제안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거 유가족들이 뭐 법도 모르면서 주장하는 거다 이런 식의 좀 논리를 펴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신중하게 결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기소권, 수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거에 이러한 특별법들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 특별히 이제 위원으로 또는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문제인가를 말씀을 이제 여쭤봤더니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권한이 너무 약해서. 예. 조사권만 가지고 있어 가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가면 이제 만약에 특히 국가기관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무시한다는 거죠.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눈앞에 증거가 있는 거를 보고도 그거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죠. 강제로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세간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경찰 찾아가고 검사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이 증거는 다 없어지죠.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특히 내부에 일정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한 결과 예.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만약에 진상조사를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예, 뭐 누구를 겨냥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훌륭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예. 훌륭한 대안이 나오려면 도대체 이런 사건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희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고요. 처벌은 이제 검사가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조사를 하는데 그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인 것입니다. 예,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유가족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이 협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제 정치권의 협상 과정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건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이신가요? 네, 현재 이제 가족분들의 입장은 뭐 피해자 지원이나 보상 배상 이런 거는 뒤로 미뤄도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대안이 어떻게 이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구체적인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좀 곤란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만큼은 최대한 지켜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제 오늘 중에 아마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여야가 당초에는 이제 어제까지 이 특별법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가 결국 무산됐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제 임시국회를 다시 약 한 달 일정으로 소집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시간이 좀 이제 늦춰진 셈인데, 만약에 하나 정치권이 이 유가족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그들 나름대로 합의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렇게 되면, 이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가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그 가족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예. 결론 내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이 첫 번째 결단의 순간이 올 것이고 7월 중에 이제 원포인트 임시국회라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8월로 예. 넘기는 거는 너무 이제 힘들어지죠. 지금 단식을 하고 계신데 아마 그때까지 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고요. 어느 선까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여당 쪽에서 조금은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양보를 하지 않고 그거를 빌미로 다른 것까지 붙잡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 중인데요.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예. 여당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꾸 이제 여당 마인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거 반대하고, 뭐 좀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수사권 이야기하면 또 그런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고 그러고.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그게 핵심인데,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말은 똑같이 이제 진상규명해야 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하자는 데는 뭐 다 동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철저하게 뭐 해봅시다 이러면 또 물러선단 말이죠. 결국은 의지와 인식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1차 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면담 요구할 계획이신가요? 아마 오늘 중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건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진상조사에 관한 거나 대안에 관한 거나 살짝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여당이 갖고 나오는 안보다 훨씬 강력하게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는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여전히 또 예전처럼 뭐 과거의 간행을 따지고 법리론을 따지는데 법리론이 얼마든지 논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지와 인식의 문제인데 그거를 좀 대통령께서 또 이번에 새로 당대표로 되신 분께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지시했는데 이 여당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대통령의 진심이 그게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통령의 진심은 있는데 새누리당이 그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언밸런스한 건 맞고요. 대통령께서 어제까지 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고, 여야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이미 어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들 의심을 받게 되죠. 대통령도 의지가 있는지, 여당도 의지가 있는지를 둘 다 비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새누리당 상황만 본다면 이제 14일 날 당대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당대표가 어제 야당과 단판 회동을 했지만 합의는 못 이끌어냈는데 혹시 유가족들 입장에서 그 바뀐 새누리당 당대표나 지도부 이렇게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전체 총회 자리에서 만나뵌 건 아니고요. 일부 만나뵌 분들이 계시고. 근데 한 가지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이분이 이제 되셨잖아요. 과연 이 내용 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모든 분들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건 아니고요. TF에 오신 분들도 처음에는 사실은 급하게 모이신 거라 잘 몰랐고 이제는 좀 아시는 상황인데 아마도 당대표께서 내용을 좀 더 이제 보고 받으시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마 충분히 서로 협의가 가능한 안도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 수사권이나 기소권 문제에 반대하면서 내놓은 논리가 뭐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이라든가 특검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어제 제가 이제 어떤 TV 토론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삼권이라는 게 뭘까? 그거는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말하거든요. 특별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입법권이 침해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행정권이 왜 침해됩니까? 당연히 이제 이 특별위원회라는 게 저희는 이제 독립기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새누리 같은 경우는 중앙기관으로 말을 하거든요.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권하고는 뭐 행정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행정권 범위 내에 그들 표현이라면 행정권 범위 내에 있는 거고요. 사법권이라는 게 뭡니까? 사법권은 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을 말해요. 우리가 무슨 재판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검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특위 내에 두겠다는 건데 특검법과 뭐가 다른가? 사실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검법은 뭐냐? 검사가 특검을 맡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검사가 아닌 분이 그러나 검사라도 충분히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국회에서 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특검으로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검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런 법적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을 특별검사로 이름은 특별검사로 하지 않습니다만 검사의 지위를 갖게 하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다만 특위 내에 둬가지고 신속하게 밀행성 있게 수사를 할 거냐. 물론 그 수사는 강범위한 수사는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검찰에서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기보다는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또 사람이 저기 있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조사권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붙이는 거고요.
여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특검이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안 되니까 검사 찾아가고 하죠. 그러면 검사는 또 지휘감독 받아야 되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 상황에 이 사람은 도망가고 증거는 인멸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강력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리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의지의 문제고 인식의 문제고. 예.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가져가야 별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럼 뭐 조사권만 가지고 부족해서 수사권, 기소권 이야기하는데, 수사권, 기소권을 줘도 뭐 별 소용 없을 거다 그러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제한이 되거든요. 권한을 상당히 제한시켰습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예. 뭐 거듭 확인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조사권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과연 또 어느 선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뭐 성역 없는 수사 얘기를 이제 거듭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네네. 결국은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청와대까지 조사하는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안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예시적으로 요거는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청와대도 들어가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국정조사 할 때도 청와대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에 자료 요구를 했을 때 대부분 제출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뭐 2%인가 5%인가 요구했던 것에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슨 타켓을 가지고 대통령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전체적인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왜 뭐가 부족했기에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 그거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임무나 역할이 이제 필요하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이렇게 고쳐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청와대도 필요하고 대통령께서도 필요하시면 의견을 진술해 주시면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돼야 상하 일체 전체적인 대안이 마련이 가능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청와대 이야기하고 대통령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격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여야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 전체의 안전에 관한 문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예. 아마도 아직까지도 예전처럼 이거 대통령은 보호해야 된다, 청와대는 보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은데요. 9.11 같은 경우는 9.11위원회에서 전직 현직 대통령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증언 선서는 하지는 않았지만 예. 전체적으로 대통령들이 다 설선해서 나서 합니다. 그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예.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조사나 사실관계 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드러났으니 책임져라 이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지금 선뜻 응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책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일 수 있고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고 진짜 이제 형사적인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시스템의 문제란 말이죠. 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효과가 나왔어요. 그거를 꼭 그 개인의 잘못으로 빌 수 있나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있댔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자꾸 물론 지져보면 잘잘못이 드러나겠죠. 그걸 너무 두려워하게 되면 언제 세상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나 뭐 청와대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예, 동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지금 단식 농성 중인 가족들하고 지금 함께 계속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유가족들 무엇을 가장 답답해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임시국회 열어서 시간 늘리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단식 좀 더 하십시오, 이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생존 학생들이 1박 2일로 걸어왔는데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했거든요. 예.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근데 지금 단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00일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는 인식을 좀 바꿔두면 이걸 자꾸 당리당략적으로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함께 머리를 지금 쥐어 짜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요. 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 계속 임시국회가 늘어지게 되고 그때까지 계속 단식 농성을 하셔야 된다면 저는 솔직히 이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예. 아무래도 이제 350만 명 가까운 그런 국민들의 서명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 상황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에게 그 유가족 옆에서 보고 계신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피해자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를 4.16 이전과 이후로 최소한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바꿔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론 일부 분들은 오해하시고 자꾸 애고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면 쟁점이요. 무슨 보상 배상 그거 재판에서 합니다. 법에 규정 안 해도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만한 대안을 도출해낼 것인가, 예. 그리고 제출해낸 대안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거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대책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는 박종훈 변호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이 제헌절인데 국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중하게 이 상황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